아직 미착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간 관계상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전에 따라서 대사 어영갑 우리 동남부 안보단체 이사장이신 어영갑 이사장님께서 대사를 시작으로 저희 안보 강연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안보단체는 특별히 금년에는 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이제 우리 전장님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돌아가는 정세가 너무 급박해가지고 참 우리 여기에서 사는 우리 교포들은 좀 잠잠할 때가 아주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속 시원하게 우리 전장님이 좀 한국 정세나 세계 정세를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포들이 마음 놓고 이민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우리는 정말 매스컴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한국 정부의 우리나라 조국에서 돌아가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요. 그 유튜브가 어떤 때는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 오늘 좀 속 좀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우리 동남부 한인연합회에서는 특별히 정보는 없지만은 서로 인사하시고 정좀 나누다가 그렇게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리에 이어서 국민의례로 국가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장혜진 전도사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가는 조대식 목사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미 동남부 국가안보단체 협의회 신년 할례식 격으로 안보 강연이 전인범 특전 전
특전사령관이신 전범 장군께서 안보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회로 이 시간을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아주 귀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 심령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습니다. 70년 동안 평화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주님의 손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저는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조선 고종 황제에 의해서 망해가는 청나라에 기대어 조국을 잃었고 또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 1960년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을 통해서 조국의 근대화가 됐고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이요, 또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문화와 음악을 또한 체육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한일회장님, 김일홍 한일회장님께서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다가 오늘 그 바쁘신 과정에도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환영사를 김일홍 한일회장님이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김기용 안보단체 회장님, 어영박 이사장님, 그리고 안보단체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인범 장군님 또 이렇게 멀리 아틀란타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안보를 위해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강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촉박한 일정인데 제가 언제 가시냐고 여쭤봤더니 13일인가 14일날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럼 한일의 차원에서도 이 안보 강연이 꼭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신년 한일식 때 우리 전인범 장군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아틀란타 한인들을 위해서 그 안보 강연 시간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시고 또 와서 우리 전인범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현 정세가 또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안보단체 협의회 이거 강연이 있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에서는 국내 정세, 남북 관계, 미국 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굉장히 혼탁한 그런 지금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하고 더군다나 우리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조국이 잘 돼야 저희도 여기서 잘 되는데 자꾸 한국이 불안하니까 저희도 여기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안보단체 여기 와서 또 보니까 마음이 또 든든한 면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 우리나라 조국이 또 잘 발전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우리 조국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 특히 이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백 번을 강조해도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뭐 아무리 나라가 살기 좋고 뭐 민주화가 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보가 무너지면은 뭐 민주화하고 뭐 경제하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또 이렇게 든든한 우리 안보단체 위원님들께서 이 미국 땅에서 또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앞날이 좀 더 밝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한인의장으로서 우리 그 한인 한국이 모국이 좀 더 안보 면에서 튼튼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민들이랑 잘 소통을 해서 좀 이해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굳은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까 우리 전임범 장군님 제가 떡국 드셨습니까 했더니 못 드셨다고 아직 그랬는데 오늘 떡국 준비가 됐죠? 예, 그래서 이따 두 그릇 드세요. 뭐 떡국이 뭐 몸에는 안 좋다고 그래요. 많이 먹으면 뭐 성인병도 걸리고 뭐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이가 먹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먹어야 될 거는 먹어야 되니까 우리 또 이렇게 좋은 강연 듣고 또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동남부 안보단체 협의회 자문위원장이신 신현식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신현식입니다. 그 전에 김일홍 회장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김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또 제가 또 환영하는 마음은 조금 더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혹시 같이라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남부 국가단체 협의회가 주최하는 전임범 장군 초청 안보 강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 한국 정세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임범 장군님께서 어떻게 거하신지 상세하게 말씀을 전해주실 테니까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었으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더욱이 안보단체 협의회에 하는 일에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이우 재향군인회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남부 안보단체 협의회 회원 여러분, 조국이 당하는 어려운 내적 상황 속에서도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내심 초사하시는 여러 회원님의 요구에 원정을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이 남부주의 여러 회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재 조국이 당면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저희가 직시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바로 국민의 안보의식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과 견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일이겠고 또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움직임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미래 발전의 길을 모색하며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견제가 적폐의 수도로 비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권을 기득한 세력으로 인한 민주주의 체제가 부정되어짐도 모자라 체제 잠복을 꿈꾸는 수많은 불순 세력들의 중상과 모략 그리고 선동으로 혼란스러운 현 조국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고민하여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남부 한인연합회 최병일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순서는 저희가 동남부연합회장 김광식 회장님이 하게 돼 있었어요. 이제 타주인인 관계로
제가 이사장이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 이사장 최병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남부 한인 동포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미 동남부 국가안보단체 협의회의 첫 행사로 존경받는 전인범 장군 초청 안보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게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초청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를 총해 주신 김기용 회장님, 어영갑 이사장님, 그리고 김순기 사무총장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 동포들은 자나깨나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의 오늘날 존재하기까지는 자유수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선배 현군민 미국 참전용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조지아주만 7만 5천 명이 한국전에 참전했으며 이 중 740명이 아직도 행방불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귀한 희생에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남북 간 화해 협력과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란 국정과제가 새해부터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해외 동포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전략 목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 동포들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협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인범 장군님이 특별안보 강연에서 이 시간 저희들이 배우고 몰랐던 것이 있으면 깨우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연초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김기용 회장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답은 없으니까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갖는다는 데에서 상당한 의미를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데가 신이 없는 곳, 하느님을 부정하고 우리의 하느님뿐만 아니라 그 어떤 하느님,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는 김가의 어떤 종교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안보 강의를 여기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한두 시간 갖고도 되지 않는 일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좀 생각하시고요.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어떤 분야에 그동안 종사를 했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대한민국에서 전 제대에서 지휘관을 했습니다. 소대장부터 사단장까지는 보병부대에서 했고 군단급 부대인 특수전사령부에서 특전사령관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미국에서 4년 반 동안 살아서 영어는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2 때부터 비서를 오래 했는데 비서를 하는 동안에 제가 83년도에 버마 랑군 아웅산 묘소의 현장에 있다가 북한이 저지르는 그 테러 사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북한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북한 사람 빨갱이들은 뭐 머리에 뿔이 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했지만
설마 북한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후에 그 멀리까지 날아와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 보고 야, 저놈아들은 저거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소령 때에는 특전사령부에서 1년 반 동안 근무를 했고 육군참모총장실에서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육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자세한 내막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중령 때에는 최전방에서 대대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부하 10명 중에서 7명이 어머니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둘 다 없었습니다. 결국 최전방에는 불쌍한 애들만 온다는 게 확인이 됐고 대한민국이 이러면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런 불쌍한 부하들을 내가 잘 보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대대장 마치고 나서는 미군 부대에서 3년 동안 연합연습, 여러분들이 말로만 듣던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 팀 스피리트 연습, 독수리 연습을 기획하고 조종하고 통제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로 모의되는 훈련을 미군들하고 같이 제가 통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대장에 대해서는 백마부대 2부 연대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 끝나고 나서는 조국의 명에 따라 가고 싶지 않은 이라크에 7개월 동안 파병이 돼서 현대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이 나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전쟁이 나면 정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7개월 동안 했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특전사에 잠깐 있다가 국방부에 가서 대미과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대미과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미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인데 지금 떠들고 있는 기지 이전 문제, 그 다음에 잘 모르시겠지만 기지 이전에 따라서 오염 치유하는 게 있어요. 그 문제,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 그 다음에 미래 한미 동맹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진급하고 나서 별 하나 달고 전시작전 통제권 추진 단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군복무를 하면서 육군본부의 내막, 그 다음에 현대전 경험,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는 미국하고 첨예화된 모든 이슈, 거기다가 전자권 추진 단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하다가 진급을 해서 이기자 부대 사단장을 나갔습니다. 이기자 부대 사단장을 나가서부터는 그전에는 위에서 주는 거 갖고 싸웠는데요. 사단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왜 이게 없지? 우리나라에는 왜 저게 없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기 안보단체 협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 시간에 여기 오신 걸로 봐서는 안보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군인들이 무전기를 안 쓰고 카카오톡으로 비밀을 주고받는다, 그런 기사 본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기억이 안 나서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군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단적으로 우리나라 장비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고쳐야지, 진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단장을 마치고 연합사로 갔습니다. 연합사로 가서 복무를 하다가 미군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잘 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특전사령관을 나갔습니다. 특전사를 가니까
정말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젊은 애들이 뭐 군기가 빠졌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일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 애들은 과거에 우리가 빠따 맞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애들이 아닙니다. 북한은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지금의 대한민국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젊은 20살짜리 이런 애들은, 이런 군인들은 자기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만 분명하게 알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아까 뭐 저기도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북한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오면, 또 우리나라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란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시청 한가운데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무슨 뭐 축제도 하잖아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문란하고 동성연애자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지만 어찌됐건 저력이 굉장한데, 문제는 북한에서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군생활하면서 제가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좀 윗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서 진급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쫓겨난 다음에 강단에 들어 좀 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중년 때 그 야학을 통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사 공부를 했고, 대령 때 원스타 때는 경남대학이라는 데서 정치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미 육군대학원을 나왔는데, 육군대학원을 나오면은 군사전략학 석사를 받습니다. 석사 학위는 2개 있고요. 작년에 제대하고 나서는 워싱턴에서 1년 동안 브루킹스 연구소하고 존스 홉킨스에 있는 그 국제대학원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하고, 금년에는 8월 달부터 조지아텍에 있는 국제대학원에서 초청을 받아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지금 있다가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 특히 제가 그 김기영 회장님께는 요번에 그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9.19 군사합의 문건하고 해설집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장님들한테 복사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관심 있으시면 김 회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한 부씩 이렇게 받아보시면은 9.19 합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막바로 떡국 먹으러 가면 더 좋고요. 네. 네. 제가 이 김일홍 회장님이 왜 한일 회장님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김일홍 회장님이 파서울 구멍이 나가지고 돈 걷으러 다닌다고 그러던데, 빨리 돈 좀 내셔가지고 다른 말씀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몇 번 뵙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리더로서 갖춰야 될 그런 지식이나 방망을 가지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의 요지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그게 꼭 그렇게 뭐 바뀌어야 되느냐? 그게 무슨 얼마나 어려운 거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자, 정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입니다. 이 말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첫째, 전시라고 했어요. 전시. 전시가 뭡니까? 네? 자, 보세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영해에 들어와가지고 어뢰를 갈겨서 그 나라에 있는 해군 장병 46명을 살해했습니다. 이거 전쟁입니까? 도발입니까? 도발이요? 왜? 제가 보기에는 그 전쟁감인데.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느닷없이 로켓을 300발을 갈겼어요. 그래서 군인과 민간인 6명을 죽였습니다. 그거 전쟁입니까? 도발입니까? 도발이요? 왜 도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전쟁인데 그 새끼들 까 죽였어야지. 선전포고요? 잘 들으십시오. 대한민국 땅에서는 전쟁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 새끼들이 우리나라 배를 침몰시켰는데 이거 전쟁이라고 선포합시다. 그러면 그 전쟁이에요. 이 새끼들이 여기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안 되죠. 이놈들이 이자들이 로켓을 300발을 쏴서 우리 국민을 6명을 죽였는데 전쟁이라고 합시다. 하면 전쟁이에요. 이자들이 판문점에서 도끼로 2명을 살해했는데 이거 전쟁이라고 합시다. 그럼 전쟁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옛날에 한반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하고 일본하고 독도 때문에 전쟁을 하러 가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별내기 달고 있는 미국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데 왜 한국군이 내 명령, 내 허락도 안 받고 출동했느냐고 막 야단을 쳐요. 그 영화가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한국하고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 미군 2명이 죽었으니까 전쟁을 합시다라고 전화하면 우리가 전쟁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화 안 버벅거리면 돼요. 아니 막말로 그렇지 않으면 나 영어 못해서 전화 못 받습니다 하면 돼. 즉 우리나라 국익에 맞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미군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전시입니다. 자, 작전이라는 게 뭐냐? 군사 업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가 있어요. 정보.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한다는 건 야 이게 지금 정확한 정보냐? 정확하지 않은 정보냐? 잘 모르겠는 정보냐?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는 게 있어요. 이 정보는 회장단만, 이 정보는 사무처장까지, 이 정보는 전부다. 이 정보에 어느 정도는 나눠주고 말을 이런 거를 하는 게 정보예요. 정보의 수집, 생산, 전파, 이걸 순환해요. 이게 정보. 그 다음에 있는 업무가 인사 업무예요. 인사. 봉급을 얼마 주고, 보직을 어디를 주고, 얼만큼 만에 진급을 시켜주고, 이런 게 인사 관리, 인사 운영, 이런 것들이 인사예요. 그 다음에 군수가 있어요. 누구부터 줄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식 순서를 누구가 짤 거냐? 이런 것들. 얼만큼을 할 거냐?
창고에는 여기 사업체 가지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제국금이 많으면 안 좋으니까. 그 군수라는 게 일일 양으로 보면 전체 군대 업무의 이만큼. 그 다음에 관리 업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예산을 따와서 예산을 어떻게 할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군대 운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작전이에요. 작전. 작전이라고 그러면 이게 또 나눠져요. 뭘로 나눠지냐면 첫째, 편제. 분대라는 게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분대를 10명으로 할 거냐, 12명으로 할 거냐, 8명으로 할 거냐 하는 거. 소대라는 거는 분대를 3개로 할 거냐, 4개로 할 거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총 쏘는 훈련은 얼마 만에 얼만큼을 해야 되고 1년에 몇 번을 해야 되고 체력 단련은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훈련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 중에 하나가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시에 그것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같이 합의했을 때 미군이 지휘하는 거는 정보 NO, 인사 NO, 군수 NO, 관리 NO, 작전 중에서 편제 NO, 교육훈련 NO, 오로지 작전 운용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작전 운용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야유회 갑시다 하고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면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야 그 교회가 조용하지.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목사님 그렇게 하셨다가는 반란이 일어나죠. 장로님들에게서. 그러니까 일단 그 장로님들하고 협의하는 그게 아까 얘기한 전신이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성회에서 떡국 준비하시죠. 떡국 너무 복잡해요. 튀김도 안 할래요.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군수예요. 그러면 뭐 어디로 할까요? 이런 게 정보예요. 돈 받고 하는 게 관리고.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차 운전해 주실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10명이 손 들었죠? 그러면 1호차에는 누구누구 타시고 2호차에는 누구누구 타시고 3호차에는 이게 작전이에요. 공동의 목표를 이미 정해졌어요. 야유회 간다. 각자의 역할도 정해졌어요. 다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을 하는 게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 보고 좌지우지한다? 안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런 인상을 줬느냐? 6.25 때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가나 같은 나라였잖아요. 국민의 90%가 남놓고 기억자도 몰랐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때 어땠어요? 2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하고 핵무기를 갖고 있었고 정말 자기네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줄 알았지. 그런 나라가 왔고 우리는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고 하니까 미군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렇게 보였지만 지금 2000년도에 와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너희는 작전 정보관이 없으니까 미군의 노예야 이렇게 세뇌를 시킨 거죠. 첫째로. 두 번째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군 중에서도 자기 본연의 임무를 생각하지 않고 충실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전 통제권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스스로 알아서 좀 그림그리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게 안 된 거지. 그리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군인들도 사실 뭐 책임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나태한 생각을 좀 한 거고 정치인들도 우리가 뭐 작전 통제권 이런 거 함부로 가져와가지고 잘 굴러가는데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고 이제 이런
지경이 됐는데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다행히도 문 정부에서 시비를 못 받지는 않았어요. 2021년에 한다 안 한다 그런 거 정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조건이 맞으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교포들이시니까 미국 사람들 아시지 않습니까? 순수한 면도 있지만 너무 순수해서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좋은 미국 사람 만나면 참 좋은데 엉뚱한 미국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프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이제 행사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이 자기네가 전시작전 통제권 가졌을 때는 뭐라고 시키면은 사실은 못 알아듣는 척 해도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우리가 이제 부려먹을 미국 사람 직원 데리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미국 사람 밑에서 일할 때는 기분 나쁘거나 하면은 좀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설득을 하고 데리고 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하여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랑 대등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돈도 많고 자기들 딴에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골치 많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안 할 수가 없느냐. 지난 70년 동안 덕분에 우리가 잘 그래도 경제 발전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남의 나라에 특히 남의 나라에 우리 안보를 갖다 이렇게 맡겨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느 날 미국이 한국 됐으니까 우리 갈게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1949년에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군들이 45년도에 왔다가 9월 20일인가 왔다가 1949년에 철수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 말라고 여고생들이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군이 걱정하지 마. 그러고 갔는데 1년도 안 돼서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아니 저는 땅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하고 궁금한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땅굴에 대해서 그 땅굴 지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땅굴로 어떤 침투가 있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근데 그걸 말이 있다면 국민한테 왜 알려서 국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말을 안 하고 있는지 그건 어떤 국가적인 비밀이라서 그런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누구십니까? 땅굴. 그것도 아주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자, 대한민국 땅굴. 제가 보기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땅굴이에요. 우리나라의 땅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최양훈 회장님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부산까지 땅굴을 갔다고요. 이 선생님 그런 거 들으셨죠? 어떤 사람은 성남까지 갔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갈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 뭔지 아세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건 땅굴이 있다는 것만은 다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땅굴이 있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4개를 발견했는데 그저 한 10개 내지 20개가 더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conservative estimate라고 하는데 그냥 이 정도는 있겠지 하고 하는 게 그 남방 한계선으로부터 2 내지 4km까지는 분명히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찾으려고 지금 엄청 애를 써요. 어떤 식으로 찾냐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 리스닝 디바이스를 집어넣어. 그러고는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자 하나 팔 때마다 2천만 원씩 드는데 우리가 수십 개씩 파가지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상호간에 GP 11개씩 폭파했지 않습니까? 그 GP 폭파한 게 왜 중요하냐면 북한 땅굴 입구가 GP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 GP들을 예를 들어 북한께 한 300개 있는데 그걸 다 요번처럼 이렇게 폭발을 시키면 땅굴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굴의 숫자가 비밀이냐? 우리가 모릅니다. 정확히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래서 또 일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또 함부로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Excuse me.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땅굴이 있다. 두 번째는 이거 굉장한 위협이에요. 저놈아들이 그 우리 남한 군인들 복장을 하고 벌떼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무기 못지않게 아주 큰 위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체계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9.19 합의에 의해서 그 GP를 상하고 철수하고 하는데 북한 GP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만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뭐 네.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됩니까? 같이 대처하려면 핵무기를 가져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유세하면서 한국에 뭐 이렇게 미군들 많이 필요하냐, 꼼꼼히 그렇게 다니는데 철수시켜 그런 얘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얘기는 한국도 일본도 뭐 핵무기 갖고 싶으면 가져라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양반 입장이 뭐 그렇다 그러면 뭐 그런데 현재 우리가 미국이 지원해주면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이 지원 안 해줘도 그리 뭐 길지 않은 기간 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 근데 이 핵무기라는 게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내일 모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다 얘기 안 할게요. 그래야 이분들이 또 궁금해서 오시지. 첫째는 핵무기가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폭탄을 폭격기로 하려고 하면 1000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미군 폭격기가 1000대씩 날아가서 일본의 도시들을 갖다가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그 핵투하했을 때 15만 명이 죽었는데 그 전에도 미군이 하루 종일 폭격을 하면 7만 명, 8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비행기가 1000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한 방으로 끝내는 거죠. 지금 북한이 서울에 겨누고 있는 장사정포만 1000문이 넘는데 1000문을 가지고 한 어림잡아서 한 달 계속 쏴져 끼면 유효 발사 속도로 그러면 핵무기 한 발의 효과하고 비슷하게 효과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무기입니다. 근데 핵무기가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게 죽이는 데는 효율적인데 상대방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적은 죽이지만 거기에 있는 땅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핵무기는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50년이 될지 150년이 될지 그 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우리도 핵무기를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써가지고 서울이나 이쪽을
오염 지역을 만들어서 한 150년 동안 못 쓴다. 지금 체르노빌 같은 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평양에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제가 와가지고 아까 평양에 핵무기를 떨어뜨리면 김정은이를 죽일 수 있는데 한 150년 동안은 평양을 비롯해서 대동강 그 일대를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A 방안이고 두 번째 방안은 저희가 정밀 유도 폭탄이 500발 있는데 그 중에서 50발만 쓰면 김정은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고민 좀 되시겠죠? 그래서 핵무기를 쓴다고 핵무기를 쓴다.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죠. 첫째,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핵무기를 근데 가졌다고 해서 꼭 쓰는 게 그게 좋으냐 하는 거는 별도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국제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북한이 지금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도 끄떡끄떡해. 근데 우리가 NPT라는 데도 가입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NPT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옛날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7개로 딱 정해졌을 때 야, 니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핵무기와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기술은 다 줄게, 도와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엑스레이, MRI 찍죠 우리, MRI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을 선진국들이 준 겁니다. 우리한테 먼저. 그 대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어겨야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한테 야, 너희들 핵무기 가지고 좋긴 하겠다만 핵무기를 먹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가 안 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민주국가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그냥 핵무기 갖는 게 좋겠다. 이런 것만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이 우리한테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비록 우리가 없지만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자기는 보튼이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더 큰 보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다 하는 것 등을 하여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번 대통령 뽑을 때는 이런 안보적인 것들이 이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이런 거 안 물어보셨죠? 그거 안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놀라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번에는 이거 핵무기가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이 적이냐? 당신 생각에는?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 정치인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뭐 다시 뒤집어 물었어야 돼요. 또 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예비역 장군님들께서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견해차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특히 이 장군님들은 그 안보 문제나 또 국방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시국선언을 역대 정권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국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됐기 때문에 했다고 보면 돼요. 그 시국선언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나 고위층이나 또는 국민들까지도 뭐 일부는 공감을 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거의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우리 한국의 지금 실태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참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텐데 같은 장군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저도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심각한 이유는 대한민국 이런 국가안보협의회 같은 데가, 그러니까 미국에 사시는 교포들의 애국심이 더, 애국심이나 그 안보의식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느끼지만 별로 걱정들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심각하게 봅니다만 또 그날 그 시국선언 하신 분들만큼 그렇게까지는 뭐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하는 것은 뭐 그분들 자유고 권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의식이 좀 더 올라가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대한 그 확대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있어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부에 어떤 부조리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보니까 젊은 친구가 그 병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그 병사들 휴대전화를 갖게 하고 뭐 평일날 외출도 좀, 그것도 뭐 한 달에 2번인가 밖에 안 내보내준다는데, 저는 매일 내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단장 때도 제 병력들 밖에 많이 내보내주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하늘아래 두 종류의 병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투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투사가 아닌 대한민국 젊은 병사가 있어요. 카투사는 매일 외출이 가능한데 왜 다른 애들은 안 됩니까? 저는 내보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좀 틀린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저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력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런 젊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좀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애 취급하고, 저도 아까 뭐 애들 했는데 내가 좋지 못한 버릇인데,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뭐 20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행동은 애 같을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선배님들 20살 때 다 애 같았잖아요. 사실 멍청한 짓도 많이 했고, 저는 뭐 멍청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만, 북한 정도는 제가 하여튼 지금 염려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그런 어떤 내적인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빨리 개선해야 되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전부 이쪽에서만 질문하시는, 세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장군님하고 국가안보협의회에서 점심시간 가지면서 사적 질문처럼 많이 해봤습니다. 좀 어떤 점에서는 또 안심이 되고, 어떤 점에서는 좀 불안한데요.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우리 교민이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땅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들고 나온 분이 공군에서 삼성장군으로 퇴역하신 한승주 장군님이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서 줄곧 땅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낸 책자에 보게 되면 여적의 장군들을 갖고서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발을 하는데, 국방부에서 대답은 뭐냐면은 땅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계속 대답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한승주 장군이 얘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의 안보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러면 뭐 금방 고발 조치를 해갖고서 형법에서 이게 사인인데 여적자라는 것이, 거기다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하면서도
국방부에서 고발하지 않고 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것이 진실이고 허위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제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인데요. 남북 기본협정 체결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예요. 체결을 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재정립한다고 합니다. 이 남북 관계 재정립이 어떤 양상인지 저희들은 궁금해요. 그 다음에는 신년사에서 그렇지 않겠죠. 김정일이가 미국하고 북한 간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으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새로운 방향이 뭔지를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나약한 발언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국방부가 사건 안 했을 거예요. 그 한 장군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규모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들이 나름대로 국방부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중에 하나가 땅굴을 그런 식으로 깊게 몰입하면은 그 지하수가 차게 돼 있어요. 그 지하수를 퍼내야 되는데 그거를 숨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파내려 왔으면 그 물체가 북한이 이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땅굴을 그 정도로 파내려 갔으면, 예를 들어 60km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면은. 그럼 그렇게 파내려 갔으면 그 땅굴을 파낸 흙이, 예를 들어서 남방 한계선 2, 3km 정도까지의 흙은 뭐 나름대로 숨길 수 있는데 60km씩, 80km씩 땅굴을 파고 내려오면 그 흙을 갖다가 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당시 한 장군님이 주장하고 할 때는 이런 진보 정부가 아닙니다. 보수 정부죠. 보수 정부 때에서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남북 기본 협정, 국정과제, 뭐 일체정립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 생각은. 그러나 제가 상상해 보건대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쟁을 막는 방법은 제일 효과적인 건 하여튼 강력한 군대를 갖는 게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방부에 가서, 국방부가 어디 가서, 이번에 연말에 무슨 5사단 집회에 가서도 평화를 원하면 뭐 강력한 국방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금년에 우리가 국방비를 9.9% 거의 10몇 %를 올렸어요. 전에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문기도 지금 많이 들여오고 있어요. 북한이 징징거릴 정도로. 그러니까 북한도 북한대로 분명히 지금 핵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병사들이 뭐 평일날 외출을 나간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우리 군대를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무 부조리라는 거는 하여간 뭐 상병이 되기 전까지는 앉아서 군악근을 못 맨다. 그런 아주 그냥 치사하고 한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신병들을 괴롭히는데, 아주 그냥 그놈들이야말로 여적죄를 몰아내야 되는 놈들이야. 전우회를 갖다 망치고 단결을 줘야 하는 이런 놈들. 그래서 우리 국방 개혁이라는 게 좀 나름대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막으려고 지금 북한이 뭐 이뻐서 저럴까요? 뭐 그런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이뻐서라기보다는 저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이 일으키지 않고 하도록 달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 그 신년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셨겠지만 그 보시면은 김정은이가 새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부정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할 때.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통상은 신년사가 1시간 반하고 아주 그냥 사람 졸음오도록 그 읽어 내려가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32분밖에 안 해서 다행이었는데 그 대목에 보면 김정은이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상응하는 조치가 없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공갈을 때리는 당신네들 상황을 조치를 않으면 우리는 무력으로 응징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조금 약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제가 기사를 좀 읽다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분석하냐면 중국하고 관계를 더 강화시키겠다는 풀이도 하더라고요. 무슨 뭐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시선하지 않냐는 등등이 있는데 그 신년사에서 그런 공갈보다도 하여튼 김정은이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북미 회담을 저희가 하겠다는 등 뭐 이런 그 의지를 표명을 해서 아직까지는 희망의 끈을 갖다가 놓지는 않아도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서도 하여간 우리 내부의 그런 국방력을 좀 더 빨리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그냥 얼핏 말씀드렸는데 저는 앞으로 축구 좀 잘한다고 군복무 면제해주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입니다. 오늘도 뭐 손흥민이가 무슨 골 해서 뭐 잘했다고 그러던데 엘비스 프레즐리 아시죠? 엘비스 프레즐리가 현역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것도 잘했어요. 그러자고. 미국의 엘비스 프레즐리도 현역 공부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뭐 노래를 잘하든 뭐 축구를 잘하든 간에 하여튼 우리나라는 일체 예외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차관, 뭐 돈 많은 사람, 장군 아들들은 전부 최전방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더 붙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전자권 전환이라든지 뭐 핵무기라든지 핵무기 있으면 뭐예요. 정신 상태들이 그 모양이면 부잣집 애들은 군대 가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정인석 시간이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고요.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 2시 기세입니다. 지금 나이가 82세인데 제가 공무원 일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개발 2개년 고생 많이 하고 지금 형평상 여기 와 있는데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핵무기를 철수할 때 저 노태우 망명이라고 저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핵무기가 북한도 있으면 핵으로 되는데 핵을 서로 쓰면 다 망하는 건 다 아닙니까? 서로 그것이 국민의 안보나 모든 그 국민의 그 단결이나 모든 게 되는데 이거를 노태우가 전부 다 철수시켜버리고 그 양반이 군대 출신인데 물태우라고 우리가 욕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북한은 지가 6.25고 외정시절을 다 겪었어요. 6.25 때 북한 사람들한테 내가 당한 것도 많고 그 사람 사고들 방식 지금 김정은이 저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 북한 애들의 사고 방식 보고 우리들은 천지천만해요. 우리들은 지금 젊은 애들이 북조선은 북조선대로 놔두고 우리는 나만 놔두고 서로 왕복한 게 나지 또 이게 돼서 살 수가 없어요. 민도 천하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북의 김정은이 얘기하는 거나 미국의 트럼프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열심히 안보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계도하는 게 우리의 국방력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요, 군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점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어떤 일 때문에 북한에 있던 저희 간첩들이 다 숙청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북한에다가 저희 간첩을 심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들을 또 도로 잡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은 어떻게 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 ROTC 이기 선배님한테 감사합니다. 선배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그래도 가능했는데, 미군도 고맙지만 우리 선배님 감사드리고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남한에 있던 핵무기를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800여 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 600여 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다 철수를 시켰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왜 그런 걸 했느냐? 그때 북한이 막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징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한 그 주장의 배경에는 남한에 너희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억지를 많이 부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핵무기를 일단 철수를 시킨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취지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자주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공감을 합니다. 이러다가 그래서 지금 저는 북한의 핵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그 안보의식, 제가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뭐 우리는 큰일이 안 난 적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만 괜히 걱정하는구나. 아틀란타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기도 뭐 안전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더 없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북한에 우리 굉장히 센시티브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우리 간첩이 있다 없다도 사실은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북한이 하여간 쟤네들도 고민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지금 성함이 누구시지? 우리 장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1인 독재 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막 그냥 미친놈 나라 같지만 이 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남한에도 저 싱가포르의 누구지 싱가포르의 대통령 오래 하신 분 리관유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한 50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 체제가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처럼 뭐 5년씩 하지만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체제가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앞으로 뭐 해먹기 부정부패하기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깨끗한 나라로 거듭나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한민국의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의 1인 독재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확신을 갖고 계시죠? 장 선생님은 그런 확신이 없어요? 저는 나라는 확실히 민주주의랑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일을 하나를 딱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너무 아, 그거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아. 빠따를 때리잖아. 빠따를 때리면 공부도 더 잘하고 일도 훨씬 잘해요. 그러나 빠따를 때려서 되면은
그 부작용이 오래가.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북한의 체제보다는 우리 체제가 우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차이만 있지. 그리고 전쟁이 난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고 쉽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잘 막아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력이나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거나 하여튼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남한 내의 간첩은 어떠냐? 우리는 아까 뭐 수고하셨지만 1970 저는 58년생인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부 비판 못했어요. 기억들 나시죠? 막걸리 한잔 하다가 괜히 얘기 잘못하면 잠깐 좀 봅시다.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민주국가에서는. 민주국가에서는 경찰이든 뭐든 간에 신분증을 보여주고 나는 어디에 누군데 무슨 혐의가 있으니까 따라갑시다 해도 요새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habeas corpus, Miranda 뭐라고 해야 돼? 그거 이렇게 다 적용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 조지아보다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인권을 보호받기 때문에 간첩 잡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간첩 잡기가 어려워졌지만 개인의 인권이 그만큼 올라가는데 간첩을 잡기 위해서 이 인권을 낮춘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문란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적으로 아마 김정은이가 남한을 적화시키고 나면은 골치 아플 거야. 남한 사람 다 죽여야 될 텐데 한 1000만 명도 아니죠 뭐. 얼마를 빼놓고는. 그래서 지금 뭐 간첩들이 준동을 저도 그 시내 한가운데에서 뭐 김정은이 뭐 찬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 우라가 치밀어지만 언젠가는 내가 북한 사람 만나면 야 나도 너희 나라 가서 너희 나라 사람들도 김정은 욕 좀 해보지 그래 평양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북한이 우리보다 지금 더 한 거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첫째는 핵무기 가진 거하고 두 번째는 걔네들 행진 잘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잖아요. 그 외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드러날 때까지 전쟁 안 나도록 하는 건데 그 전쟁 안 나도록 하는 목세는 지금 회장님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말씀 들으려고 다들 오시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떡국이 맛있어서 오시는 것 같은데 떡국 드시면서 혹시라도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제가 내일 모레 그 한인회 시민하회식 때는 오늘 한 얘기 말고 더 재미있는 얘기와 더 중요한 얘기를 회장님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가 궁금하시면 시간을 내셔서 반드시 오셔서 얘기를 들으시고 오실 때에는 그 회장님의 고민사항이 그 파토를 그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손자 애들, 손녀 애들 있잖아요. 끌고 오세요. 한국에서 장군이 왔는데 생기기도 젊어 보이고 말하는 것도 tell your friends, Mr. 장. 그래서 들을만하다고 해서 와서 얘기하면 오늘 뭐 시간을 제한하셔서 그런데 저는 사실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껐으면 더 적나라하게 얘기했을 텐데 카메라가 있으면 나름대로 자제를 안 했어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